네, 앞선 강의에서 저희가 공소장 변경의 의의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이해할 수 있는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선고된 2011도 14986 판결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와 이 허가하지 않았을 때 과연 위법한가까지의 문제는 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298조 1항의 취지는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형사소송법 457조에 의해서 규정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아직 저희가 원칙 배우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정식재판이 청구됐을 때 그 약식명령보다 중한형, 과거에는 이제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거였지만 최근에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안 4939 이하에서 강의안 4939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26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비록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정식재판 청구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 안 되었으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1625와 1626에 대해서는 다시 그 해당 분야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1627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서요. 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서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의 공소사실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심은 A와 B가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1심도 그랬고 원심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이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1628에서 보시면 당초 공소 제기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29에서 나와 보시는 것처럼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의 공소사실은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A-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1630에서 보시면요. 두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죄의 성립 여부를 보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의적 공소사실에 흡수되어 주의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두 공소사실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심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밖에 1632하고 1633에서 보시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 239조 3항에 보시면 형법 제 239조 3항이 아니라 1항이죠. 1항에 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고 행사한 때에도 전항형과 같다 해서 239조 1항과 2항에 보시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약식명령 사안이 아니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에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서 그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판례를 통해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다음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선고된 2012도 6612 판결의 내용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범칙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 처분에 의하여 일정에게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 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1635에 보시면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의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칙금 납부에 따라서 생기는 효력의 범위가요.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의 범위가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역시 동일성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벗어난 형사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아서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범칙행위와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확정 판결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와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의자를 쫓아가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음주 소란의 범칙행위, 제가 경범죄 처벌법 내용을 아래 써놨고요. 그 소란 행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인 흉기, 휴대, 협박 행위가 과연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에서 범행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1639에 보시면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 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범칙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 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흉기, 휴대, 협박 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했던 대법원 판례 사안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밑에 이제 제가 참고 표시에 써놨습니다만은 A와 A-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견해 사견을 갖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A와 A-의 관계를 보지 않고 B로 봤던 그런 사안이죠.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과연 여러분도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실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소장 변경의 의의, 첫 번째로 공소장 변경의 의의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공소사실의 공소장 변경의 한계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지요. 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은 법원 입장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살펴본 공소장 변경의 사례나 개념들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지금 보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심판을 하려고 보니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 그때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반드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그에 대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문제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흔히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요부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부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것으로서 필요하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동일 벌조설,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벌조에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또 법률 구성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법률 구성에 영향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견해, 사실기재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들이 이런 견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사실기재설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 제가 써놓은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기재설의 내용을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인정하려고 하는 공소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그 밖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구성요건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데, 구성요건이 달라지더라도 예외적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고 해서 이 큰 사실이 그 작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때에는, 특별히 구성요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구성요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법률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기재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기재설의 내용을 사실기재설의 입장을 판례가 취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서 역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소장 변경의 요부에 대한 또 이해를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그 판례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볼 판결은 대법원 2007도 4749 판결입니다. 판시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냐 없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리고 그러한 법정형의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 시간, 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피고인이 소속 군부대 내에서 현금을 19회 절취하고 야간에 취사병 생활관에 침입하여 역시 현금을 2회 절취한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관이 형법제 332조,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해서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제1항을 봤더니 형법상의 상습절도와 구속요건이 동일하고 법정형만이 가중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해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1650을 보시면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속요건을 가지고 있고 어느 범죄 사실이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그 그중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으로 기소하였으며 그 일반법을 적용한 때 형의 범위가 징역 15년 이하이고 밑에 제가 징역 15년 이하가 되는 근거가 여기 있고요. 특별법을 적용한 때 형의 범위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이죠. 지금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특가법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지만요.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고 또한 적용법조의 구속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공소장 변경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한 판례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소장 변경의 여부에 대한 판례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92년에 선고된 구의도 1824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범행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고 그 변경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987년 3월경 신양 오비파의 행동대장으로 가입하여 신양 오비파를 구성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가 아랫부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적어 놓았죠. 그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88년 9월경 신양 오비파에 가입하였다고 같은 조 3호의 범죄 사실로 인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법조문을 보시면 당초 공소가 제기된 2호는 간부로서 제기가 된 것이고요. 이번에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 외자에 대해서 3호인 것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68년에 선고된 682 776 판결을 보시면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주장을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변경된 공소원인 사실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임은 형사소송법 298조의 취이다. 저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처럼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려 그러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이 백모라는 사람을 강간치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본래적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사람에 대한 상해의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강간치상의 공소사실로 제기했다가 상해의 사실을 기소하였는 바 주의적 예비적으로요.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 사실로 변경 신청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조치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할 위법이 있다.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간치상이나 주의적으로 기소한 예비적으로 기소한 상해의 사실에 강제추행치상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에 보는 판결과 이 682 776 판결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뒤에 나오는 판결에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1년에 선고된 8.1도 1489 판결을 보면요. 읽어보면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에도 살인죄 구성 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 할 수는 없죠. 살인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사건에서는 아마도 폭행치사의 방법으로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살인죄를 폭행치사죄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공소장 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공소장 변경 없이 살인죄를 폭행치사죄로 인정하기가 인정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참고 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무작정 떠나서 그냥 단지 살인죄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99년에 선고된 9구도 2651 판결을 보시면요.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저희 법원은 명의 수탁자의 무단 처분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지요.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또다시 매도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거의 판례였었죠. 판시상 1666과 1661은 횡령죄, 형법 강론에서 공부하는 횡령죄에 대해서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승낙 없이, 허락 없이,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다시 횡령을 했을 때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거의 판례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10도 만 500 판결에 의해서 요 1661의 취지는 바뀌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공부하려고 이 공소장 변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1662와 1663 부분이죠.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형법 조문 보시면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률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기재설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구성 요건에 속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이제 2013년에 2010도 150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위에서 봤던 판례 내용 중에서 횡령 요 1661부분 판치 사항 중에서 1661부분이 그 취지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바뀌어서 불가벌적 사후에 해당하지 않고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판시를 하면서 판시 취지가 바뀌죠. 그리고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저희가 봤던 판결 중에서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기존의 선례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변경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봤던 판시사항 중에서 1662, 1663 부분은 그 취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선례를 바꿀 때에는 과연 어느 범위 내에서 그 바꾸는지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소장 변경의 여부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